이러면 보면 숙제한 거는 선생님 다시 또 이제 시간 줄 테니까 그거 하고요. 선생님 오늘 교재 한번 나가봅시다. 자, 그래서 어디를 봐주시냐면 19쪽. 근데 여러분 페이지가 여기 밑에 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짝수 페이지 보면서라도 이제 확인 한번 해줘. 자, 18쪽, 19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오늘 선생님 뭘 설명할 거냐면 대조, 대비, 대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얘네가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문학적인 의미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랑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사전적 의미가 어떤지를 알면 그러면 문학적 의미도 대략 이 정도가 이런 의미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서 우선은 거기 선생님이 1번, 2번, 3번에 개념풀이 사전적 의미라고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1번 부분에 거기 3개에 대조랑 대립이랑 대비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지를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 한번 써보실래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답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봐. 거기 빈칸에 1번에 여기 1번에다가 대조, 대비, 대립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좋아요. 써보세요. 선생님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한 번은 읽어봤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여러분 1번에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된다라고 설명이 나왔잖아요. 대비가 된다라고 설명하진 않겠죠. 그러면 얘는 대조나 대립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자, 2번을 한번 봐봐. 2번에 맨 앞에 뭐가 나왔냐면 의견, 처지, 속성 따위라고 해서 예시가 나왔는데요. 의견 뒤에 의견 대비, 의견 대립, 의견 대조 중에 어떤 말을 썼을 때 제일 잘 어울려요? 대립,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가 대립이에요. 이렇게 예시를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속성들의 뒤에 누구의 말을 붙였을 때 더 적절한지를 붙이면서 해석해도 돼.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아래 두 번째 줄에 보면 형태, 색채, 톤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문학에서 색채 대조, 색채 대립, 색채 대비 중에 어떤 말을 많이 써요? 대비. 그치? 그래서 얘가 대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아까 1번은 대조나 대립이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대립이 이미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 대조의 뜻인 거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어휘 문제를 풀 때요. 어떻게 지금 풀었냐면 어휘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만 나와 있는 문제들도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의고사에서 어휘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수능 문제가 아니라 어휘는 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휘 문제에서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의견 아니면 여기 이렇게 색채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 단어들과 누가 연결이 적절할까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답을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대조라고 하는 게 우리는 대부분 반대말을 생각을 하는데 반대말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비교되거나 아니면 맞대어 봤을 때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애들을 대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학도 사실은 완전 얘들아 대조법, 완전 반대말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되고 있는 애들도 대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대립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갈등이나 의견이나 어떤 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고요. 대비라고 하는 건 여기 설명이 잘 나왔듯이 다른 성질을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거의 비슷한 말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학은요, 요 세 가지의 말을 거의 혼용해서 써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는 엄격하게 좀 구분해놨지만 문학에서는 좀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여기 바로 옆에다가 여러분 사전적 의미 써져 있는 바로 옆에다가 문학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대조는 문학에서 보편적으로 표현법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법. 그래서 여러분은 표현법을 찾으실 때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반대되는 단어를 먼저 찾아주셔도 돼요. 반대가 아닌 애들도 여러분 대조라고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반대말을 찾으면 여러분 대조법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요렇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립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소설문학에서, 극문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갈등을 유발하는 문학 관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갈등의 대립, 어떤 의견의 대립, 인물들 간의 대립,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게 되죠. 자, 대리라고 하는 애는요, 여러분 시상 전개 방식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시상 전개 방식. 자,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말은 시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상이라고 하는 건 시의 이미지를 모아놓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쉽게 말하면 주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주제를 만드는 방식을 쓸 때 대비라는 말을 쓰겠네. 자, 표현법은 그냥 단순히 반대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비교가 딱 되고 있는 그 대상들을 가리키는 방식이고요. 여러분 얘는 주제를 형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보다는 조금 더 폭이 좁은 개념이고 대비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엄격하게 막 구분을 하지는 않으니까 수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번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대조, 대비, 대립이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반이 되거나 대비가 되고 있는 여러분 미안해, 대조 대비인데 미안해, 반대인데 반대가 되는 개념들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상반되거나 반대가 되는 개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근데 대비는요, 무조건 상반이나 반대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는 또 아니고요. 여러분, 반대의 의미를 갖지는 않고 당시 상대적인 의미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때도 쓰이기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색채 대비 같은 경우는 하얀색하고 검은색이라고 하는 색채는 완전 반대말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흰색하고 빨간색을 딱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 혹시 반대의 색이에요? 보색이거나 반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얀색하고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이 확 도드라져 보이거나 아니면 흰색이 확 도드라져 보일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걸 대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개념은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상반이나 반대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기는 하지만 대비는 수능에서는 완전 100%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갈게. 세 번째는 세 개의 말은 거의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 자, 근데 이제 네 번째. 근데 이 세 가지의 말량은 서로 여러분 이제 대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똑같이 대자가 들어가도 완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게 바로 대구. 여러분 우리 대구는 문장 구조가 비슷한 형식. 그래서 얘는 여러분 우리가 문장 구조가 유사한 형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문장 구조가 거의 유사한 형식을 얘기할 때 대구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자로 시작하는 대응이라고 하는 문학적 개념도 있는데 당연히 얘네들이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대응은 여러분 우리 1대1 대응 함수 하는 것처럼 무조건 1과 1 다른 것과 다른 것들 1대1로 연결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대응이라고 하는 건 연결이야, 연결. 그래서 두 대상을 연결하거나 동일한 대상을 연결을 할 때 문학에서는 대응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4번까지 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대리라고 하는 말은 대립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땡땡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고 한 10분 쪽 하고 있어. 10분 쪽 하고 있다고. 10분 쪽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그럼 여러분 또 의미가 비슷한 게 여러분 우리 대조가 되겠죠. 그쵸? 이게 이제 의미가 비슷한 거. 그래서 땡땡도 표시해줘야 돼. 그런데 다른 거는 대조랑 대응은 얘는 상관 없는 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제를 만드는 이 대비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이 대비라고 하는 애를 종류별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종류는 비교하고 차이하고 대조를 만드는 거라서 사실 문학에서는 대비라고 하는 말을 100가지 이상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나 이런 모의고사에서나 학교 내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10가지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 10가지를 좀 정리 한번 하면서 얘가 여러분 시상정계 방식은 아까 주제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제를 만들려면 정서랑 태도를 대부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대비를 썼을 때 어떤 정서 태도를 만드는지 아니면 여러분 이 대비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주제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누가 대조되고 누가 대비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과거하고 현재가 비교가 되거나 차이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과거하고 현재가 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과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현재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과거가 현재보다 더 좋을 때 그러면 비교를 할 거고 과거하고 현재가 있으면 현재가 더 좋을 때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어떤 정서를 만드느냐 과거가 더 좋은 거는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은 나 너무 살기 힘든데 과거는 더 좋았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겠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시상정계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혹은 현재를 얘들아 더 좋아한다는 건 나 과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만족하고 싶을 때 그러면 얘는요 만족감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표현하고 싶을 때 만족감이나 자부심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시상정계 방식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런 방식도 있고 자, 두 번째 어떤 여러분 또 시상정계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현실이나 이상을 비교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 거고 이상은 나의 꿈과 어떤 희망 같은 걸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꿈하고 희망, 즉 여러분의 이상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 똑같아요? 아니죠. 선생님은 달라요. 여러분 선생님은 내 꿈과 이상이면 나는 벌써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넘쳤지. 자, 근데 이런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항상 괴리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요. 이 괴리가 유발되면 당연히 이상은 이 정도인데 왜 나는 현실에서 이 정도밖에 못 살지?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마음속에서 내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내적 갈등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타나면 그런 내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삶과 죽음이 비교가 되기도 해요. 삶과 죽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내 삶을 바꿀 수는 있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뭔가 얘들아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 얘들아 돈을 벌어서 내 인생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 다른 취미 생활을 해서 바꿀 수 뭔가 이건 내 노력에 의한 거잖아. 죽음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죽음은 인간이 얘들아 뭔가 하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삶과 죽음이 대비가 되면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죽음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슬픔이 더 나아가서는 인생 참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네. 내가 죽는 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네. 인생 참 인간이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인간의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인생 참 덧없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 덧없음을 무상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 무상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슬픔과 무상감이 정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갔는데요. 여러분 네 번째는 자아의 대립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아의 대립. 여러분 우리 지금 1학기 때 여러분 우리 자화상 윤동주의 작품을 배운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윤동주의 작품은 어디 와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치? 자아는 항상 두 가지로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자아가 구분이 돼야 되냐면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자아와 아까 이러면 이상적인 나의 모습으로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현실적 자아하고 이상적 자아는 명칭이 다르다. 자, 현실적 자아는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라서 외면적 자아라고도 하고 이상적 자아는 내 내면 속에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향하는 나의 모습이니까 내면적 자아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서 또 하나 더 개념을 가시면 이건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2학년 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드러낸다라고 해서 현상적 자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상적 자아라는 건 내 내면 속에 나의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본질적 자아라고 부른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아가 두 개야. 그 자아의 두 개를 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그 대립을 드러내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사실 아까 2번이랑 똑같지. 괴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 내적 갈등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아의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갈게요. 5번째는 여러분 아까 1번처럼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현재하고 미래를 비교를 해봅시다. 현재와 미래. 선생님이 지금 뭔가 순서가 바뀌었죠? 4번 5번이 바뀐 것 같죠? 미안해요.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안 보고 해가지고 그냥 4번 5번이 바뀐 것 같다. 자, 여러분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쓰세요. 현재하고 미래가 있으면 아까 1번처럼 현재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미래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가 더 좋다라고 보는 경우랑 그 다음에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다라고 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때 어떤 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현재가 더 좋다는 건 내 미래는 별 볼 일 없어. 내 미래는 뭐 가치가 없을 거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점을 비관적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미래가 더 낫다고 하면 나는 내일이 더 괜찮을 거야. 나는 1년 뒤에 더 훌륭해질 거야. 이렇게 얘들아 미래를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얘 반대말을 찾아주면 되겠다. 얘 반대말이 뭐예요? 낙관. 그치. 그래서 낙관적인 태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5번까지의 내용이고 자, 그럼 이제 6번째를 한번 가볼게요. 6번째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현대사를 쭉 근현대사를 쭉 보면 사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여러분 현대사가 여러분 그 1910년대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라고 본다면 한 12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역사에서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36년을 경험해서 이런 일제의 억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어내면서 살아가지 못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거의 30년에 걸쳐서 독재 정권이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근현대사의 반은 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왔어. 그래서 시에서도 뭐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냐면 자유를 원하는 사람과 억압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주제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 소박함과 그 다음에 세속성. 소박함은 내가 소박하게 살면서 여러분 내가 가난하지만 그래 괜찮아 자연 속에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대부분 공간이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 세속성이라고 하는 건 돈, 명예 아니면 부귀, 공명 뭐 이런 말들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지향하는 거냐면 속세에서 지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하고 속세가 비교가 되는 구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런 구성을 현대시보다는 고전시가에서 많이 쓰인다. 왜? 사대부들이 좋아하는 주제니까.
사대부들은 다 자연 가서 살고 싶어. 속세에서 부귀공명 다 멀리하고 싶어. 이러면 사대부들이 원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갈게요. 여러분 8번째는 우리가 색채 대비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색채 대비를 쓴다. 색깔을 비교시킨다. 색채 대비는 항상 여러분 다른 색깔, 아니 반대의 색깔만 비교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색깔에도 구별만 되면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빨간색하고 얘들아 뭐 주황색도 비교할 수 있는 거고, 빨간색이랑 노란색도 비교할 수 있는 거고, 빨간색 파란색도 비교할 수 있고, 초록색이랑 노란색도 비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색깔의 비교가 딱 되면 그건 무조건 색채 대비. 자, 그 다음 이제 9번째 갈게요. 9번째는 여러분 내 내면의 정서를 이야기를 하고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내면 정서와 외부 상황.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게 시상전개 방식이긴 한데 여러분 이 대비를 통해서 시상전개 방식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건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럴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앞부분에는 정서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경치가 나오는 거야. 주변 경치.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선정후경이라고 하는 시상전개 방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혹은 반대로 앞부분에는 경치를 드러내고 뒷부분에는 내 정서를 드러내는 시상전개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선경후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선경후정을 훨씬 더 많이 들어보셨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선정후경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어서 내면의 정서하고 이 외부의 상황이 계속 얘들아 교차로 나오지 않는 한 그냥 앞부분에 딱 이렇게 나오고 뒷부분에 딱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런 시상전개 방식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0번째예요. 마지막 10번째는요. 사물과 동물이 나와요. 그럼 이 사물하고 동물이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인간과 비교가 돼요. 여러분 동물 중에 여러분 우리 까마귀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까마귀는 여러분 다른 새들이 그러니까 독립해서 부모랑 떨어져 지냈을 때 부모를 안중을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까마귀들은 죽을 때까지 부모 입에다가 먹이를 다 넣어준대요. 생김새랑 다르잖아요. 그쵸? 그럼 얘들아 봐봐. 이런 미물조차도 보잘것없는 그런 새들조차도 효를 다하는데 인간들 중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그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버리는 순간 누구를 비판을 해갖고 있는 걸까요? 인간. 그치? 사물하고 동물하고 인간을 비교하는 건 인간을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로 여러분 대부분 이 시상전개 방식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러분 이런 틀은 100% 무조건 이 틀대로 운영된다, 시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런 틀에 의해서 작품을 이해할 때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 이게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온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틀을 배우게 해주는 거고 이 틀이 무조건이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까마귀가 부정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 인간을 더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문맥에 의해서 찾지만 그래도 이런 틀을 알고 있으면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21쪽으로 갈 거예요. 자, 21쪽으로 가시면 여러분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 여러분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반대되는 애들이 나오면 이렇게 동그란 표시를 하고 서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볼 거야. 자, 1번을 한번 가보시면요. 1번에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백법 같은데 얼굴 호박꽃이다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백꽃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 아주 조그맣게 생기고 벚꽃처럼 생겨서 흐물흐물하니까 되게 하늘하늘한 그런 모습이거든. 연약해 보이는 거잖아. 근데 호박꽃은요 진짜 꽃이 이만해요. 이만한데 털 달렸어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만약에 누군가가 너 얼굴 호박꽃처럼 생겼다면 그건 얘들아 때려도 돼. 자 이러면 그거는 진짜 싸워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 얼굴이 되게 작았는데 내가 얼굴이 엄청 커졌고 못생겨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백꽃이랑 그 다음에 호박꽃이랑 비교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대조 대비 대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백꽃 동그라미 호박꽃 동그라미 그리고 화살표 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를 가면 3단 같던 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여러분 3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비단결. 비단 하늘하늘거리잖아. 윤기가 흐르잖아. 그 비단 같던 내 머리가 비사리춤이 되었대요. 비사리춤이 뭐냐면 여러분 빗자루. 근데 옛날 빗자루는 지푸라기로 만들거든. 엄청 거칠거칠하겠지. 그럼 머리가 매끄럽던 애가 거칠거칠해졌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럼 또 다음 구절 갈게. 백옥 같던 내 손이 오리발이 되었대. 그러면 백옥은 매끈한 내 손인데 오리발은 얘들아 다 뭉툭해가지고 되게 못생겼잖아요. 그러면 오리발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대조되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건데 여러분 우선은 2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대조되는 거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3번에 혹시 중간에 선생님이 모음만 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아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는 길이에요. 선생님이 아만 써놔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야. 가는 길. 혹시 5번에 이러면 한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열이에요. 열. 우리 몸에서 막 열난다 할 때 열. 열이야 열.
그러면 1번, 2번을 한번 보자. 여러분 2번은요. 우선은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기라고 불리는 경우가 아무리 좀 나이가 있어야 한 4, 5살 정도 되는 애들한테까지 뭐 애기라는 표현을 쓰지. 이러면 우리가 엄청 얘들아 뭐 나이가 한 8살, 9살 정도 되는 애들한테 애기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 1살에서 4살, 5살 정도 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애기가 얘들아 맨발로 울면서 먼 곳을 가는데 부모는 뭘 해? 부모는 아무리 애를 불러도 애가 대답이 없다고 하면서 애를 보내기만 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어른이 있으면 애기를 데려오는 게 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게 정말 애기가 어딜 먼 곳을 간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길이라고 하는 행위적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불러도 대답이 없다라는 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못 부르는 거고, 아기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다시 닫고 나간다는 건 이제 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아기가 울면서 가고 있대요. 울면서 가고 있다는 건 이제 슬픈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궁극적으로 이런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아이를 잃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지. 아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의 죽음을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지금 어떤 게 대조가 되냐면 웃는다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는 애가 있었을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여러분 반대말들을 찾으면 좀 쉽겠죠. 그리고 여러분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말이랑 그리고 또 닫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울면서랑 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기가 떠나면서 했던 행동들이잖아.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죽음을 나타내주는 행위를 나타내주는 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웃는다고 열었다는 뭘 상징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앞에서 대비할 때도 했는데 3, 그치? 생명이라고 해도 되고 얘들아 삶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삶과 죽음을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대조되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갈게요. 여러분 세 번째에 여러분 여기 푸른 폭이 나지 않는 이 길, 여러분 이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 저쪽에 이 담이 있는데 담 저쪽에 내가 있는 바닥에, 여러분 여기에도 내가 있대.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다른 공간에 2개가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분신술을 쓸 수 있니? 분신술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자아의 대립이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자아가 다른 자아가 나타난 거야. 그럼 이 자아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길 할 때 이 담 저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 공간에 대비가 나타나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지금 지문 보면 담 저쪽에 내가 있는 까닭이고 할 때 이 내는 담 저쪽에 있는 애가 되는 거고, 그치? 내가 있는 것은 이게 내가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거기 또 내가 나오죠. 이거는 이 길에서 걷고 있는 나가 되겠네. 걷고 있는 게 지금 나의 현재에다 하니까 이게 현실적 자. 담 저쪽에 있는 건 내가 찾아야 되는 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상적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앞부분에 하나 나왔고 뒷부분에 하나 나왔잖아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담저 쪽에 있는 이상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내가 여러분 현실적인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공간과 자아 간의 대립도 있지만 행위의 대립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나는 지금 뭘 잃어버렸거든? 내 자아를?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 찾는 거. 찾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잃다와 찾다라고 하는 애도 여러분 대조되는 시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자가 원하는 건 찾는 행위인데 내가 지금 찾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이 된다라고 생각해줘도 되는 거야. 자, 이게 세 번째 거고. 자, 이제 네 번째 거를 갈게요. 여러분 네 번째 거는 여러분 지금 이 너가 실제로 이제 본 게 누구였냐면 먹구름하고 새항아리를 봤잖아요. 그런데 얘를 봤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본 거야? 하늘.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먹구름과 새항아리는 얘들아 가짜인데 가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라고 생각한 거고
진짜도 못 보고 가짜만 보고 있는 현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랑 요게 대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게요. 5번은 선생님이 한자가 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은 따뜻하고 뜨거움의 촉각적인 이미지고, 근데 아버지의 옷자락은 어때? 서늘한 이런지 차가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촉각의 대비 이를 쓰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조나 대비나 대립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쭉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7번까지가 여러분 숙제로 해올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딜 가냐면 여러분 20쪽에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20쪽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지금 여기 제목을 먼저 봐주시면 제목이 삿갓을 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읊다라는 건 말한다 라는 뜻인데 뭐에 대해서 말하겠대요 그러면? 삿갓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는 결국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대놓고 말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바로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작가가 여러분 요 사람이 나와요. 김병현. 김병현. 여러분 작가가 김병현인데요. 여러분 우리 20쪽이에요. 자, 여기 김병현 작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이름이 더 여러분 유명해. 이 사람 이름이 김삿갓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김삿갓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맨날 얘들아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얘들아 죽을 때까지 삿갓만 쓰고 살았다고 해서 김삿갓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이 삿갓이라고 하는 걸 계속 쓰고 다녀서,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행동 때문에 얘가 기이한 행동들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시를 잘 쓰기도 해서 유명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시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작가가 자주 나오는 작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기나 아니면 여러분 그 선택지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작품이 딱 나오는 순간 그럼 여러분 이 주제를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 주제가 왜 나왔고 이 사람은 왜 삿갓을 쓰고 되었는지 선생님 간단하게 이야기 하나 얘기를 하면요. 김병현은 되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총망받는 학생? 여러분 그 공부하는 학생이어서 과거를 시험을 보러 가요. 근데 옛날에는 과거 시험이 몇 차례 걸쳐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비 시험을 먼저 보는데 예비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한 사람은 여러분 본 시험, 본과를 갔을 때 1차를 합격시켜주는 그냥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시험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처음 예비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해. 어린 나이에.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이러면 시험 보러 갔다가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러고 집에 돌아와요. 그럼 엄마한테 막 자원급제 했다. 어머니 저 너무 잘했죠. 엄마가 너무 엄마도 좋아하시죠. 엄마도 좋아하고 얘도 막 신나는데 그래서 막 얘기를 해. 어머니 어떤 주제가 나와서 제가 그걸 썼는데 제가 너무 잘 썼나 봐요. 제가 너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제가 다 썼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딱 얘기하는 순간 엄마가 뚝뚝 울기 시작을 해. 엄마가 울면서 말도 못할 정도로 막 서럽게 울어. 그러니까 술이 확 깨지는 술이 확 깨가지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제가 무슨 주제가 나왔냐면 여러분 여기 이제 옛날에 김익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 김익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관찰사, 약간 사토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홍경래의 난 때 여러분 그러니까 홍경래의 난은 의의가 있어도 우리가 역사적인 의의가 있어도 임금의 입장이나 나라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반역을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뭘 해야 했었냐면 관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홍경래의 난을 제지를 하거나 얘네들과 싸워야 했었어. 근데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정말 아이고 무서워라 투항했을 수도 있고 그냥 투항을 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투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경래의 난에 여러분 그냥 투항했다고 해서 역적이다. 반역모의를 당해서 여러분 3대가 멸족을 하는, 다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당해요. 그러니까 완전 집안을 말살시켜버린 거지. 근데 이게 김병현의 할아버지였던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살아나면 이 김익순의 노비 중에 이러면 이 김병하고 김병현의 형만 몰래 빼와서 살렸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하고 막 이제 몰래 자기가 양반 김익순의 손자인지 자기가 어떤 집안의 자식인지 모르고 과거 시험을 딱 갔는데 과거 시험이 김익순의 행태를 논하시오 이게 나온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인지 모르니까 졸라 신나게 엄청 막 깠죠 여러분? 엄청 막 까니까 얘들아 자기는 이제 되게 자원급제했으니까 되게 그리고 평상시에도 김일성 그 사람은 신하로서의 대응도 못했고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었어. 근데 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가 딱 이걸 이제 어머니께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이게 할아버지야 막 이러면서 막 울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인생을 잘못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옛날에 춤보다 효를 더 중시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를 자기 깠잖아요. 그럼 자기는 유교를 헛배운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깐 거에 대해서 그게 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자기가 그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을 볼 자격이 없다 내가 그래서 삿갓을 쓰고 살아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삿갓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햇빛을 못 보게 하잖아. 그래서 삿갓을 쓰고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처자식을 다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전국 반박경복을 돌아다니면서 시를 쓰면서 완전 거지처럼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칼가 쓰고 얘들아 그지처럼 옷 입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양반이 아니라 진짜 얘들아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일 뿐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시를 쓰냐면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게 깠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실력을 가지고 탐관오리들을 엄청 비판하는 시를 써요. 이 지역으로 가서 이 지역에다 탐관오리들 비판하는 시를 쓰고 이 지역 가서 얘들아 농민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시를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요 열이면 열 다 비판이에요. 그래서 비판의 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도 김병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렇다고 이러면 무조건 이렇다라고 하지만 고전 시간은 무조건 그렇다라고 공부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시는 그럴 수는 없어. 현대시에서 윤동주는 무조건 자아성찰 아닌 시들도 있어요. 얘들아.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고전 시간은 사실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품을 쓰고요. 그리고 이 작가는 더더구나 한시를 많이 써요. 그러면 여러분 한시를 많이 쓰는데 한시는 대부분 사회배수의 줄수로 되어 있어요. 사회배수의 줄수로 되어 있는데 얘도 사실 한시거든. 선생님이 한자만 빼놨을 뿐이야. 얘가 총 몇 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8줄로 되어 있어요. 2줄씩 묶으면 4개의 묶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얘가 사회배수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한시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시상전개 방식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도 그럼 바로 여러분 우리 시상전개 방식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19, 29를 합치면 기 3구랑 4구를 합치면 승 그 다음에 5구랑 6구를 합치면 이게 정 그 다음에 7, 8이 여러분 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봐보자. 20쪽이에요. 20쪽. 자, 가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첫 번째. 가뿐한 내 삿갓이 김배와 같아서 그럼 여러분 자기의 삿갓을 뭘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김배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김배는 뭔가 가득 찬 게 아니라 텅텅 비어 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고 얘기하는 걸까? 가진 게 없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무슨 편법으로? 지급법으로. 한 번 썼다가 40년을 평생 쓰게 생겼네. 여러분 40년을 평생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대부분 다 삿갓을 쓰면서 소박하게만 살았다.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여기 1, 2구에 나온 나는 그러면 아주 소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3구를 갈게. 목동은 가벼운 삿갓 차림으로 소 먹이러 나가고 그럼 여러분 목동도 나랑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애인데 얘도 얘들아 삿갓 쓰고 일을 해. 그 다음에 4구를 가세요. 어부는 갈매기를 따라 삿갓으로 본색을 드러냈네. 어부도 얘들아 갈매기랑 여러분 본색을 드러냈다고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어부를 여러분 이제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사대부들이 왜 지향점이냐면 낚시하다 그냥
던져놓고 그냥 띵가띵가 있어도 상관없잖아. 유유자적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사대부들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의 본색이라는 건 소박함이야. 소박함. 그래서 갈매기를 따라다니면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1, 2부에 나온 나, 3, 4부에 나온 목동과 어부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소박하게 살아가. 소박하게 사는 게 공통점이야. 그러면 그 소박함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3구하고 4구에 무슨 표현법이 쓰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 목동은 어부는 삿갓 차림으로 삿갓으로 뭐하고 형식 비슷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그러면 대구법이죠. 아까 우리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게 바로 대구법. 이렇게 조사가 똑같고 문장의 구조가 비슷한 애들을 얘기를 해. 자, 5구. 취하면 벗어서 구경하던 꽃나무에 걸고 흥겨우면 들고서 달하게 올라가서 달 구경을 하니. 그럼 여러분 5구에서 자기는 무슨 구경한대요? 꽃 구경한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6구에서는 무슨 구경한대요? 달 구경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5구하고 6구에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모두 어디서 놀고 있어? 자연에서.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얘는 자연에서 뭐 하면서 얘들아? 소박하게 살면서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연에서 즐기고 있는 게 그 사람의 모습이지.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대비할 때요 여러분 소박함에다가 선생님이 이꼴 자연이라고 써놨는데 그 모습 다 나타나죠. 그쵸?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속인들은 은간을 모두 거치지 않지만 하늘 가득 비바람을 쳐도 나는 걱정이 없네. 자, 여러분 7구에 속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속인은 여러분 새 속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새속인이에요. 새속인. 그럼 이 새속인들은 거치장이 너무너무 화려하대. 그런데 나는 소박하게 살아가니까 걱정이 없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속인하고 나나 목동이나 어부가 비교가 탁 될 것 같아. 나나 목동이나 어부는 어떻게 살아가는데? 소박하게 살아가는데. 새속인들은 꾸미고 화려하게만 옷 입고 애들 막 애들 겉만 꾸미면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까 배운 개념이죠. 대조.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이렇게 얘들아 속인들이 여러분 소박함을 모르고 자기가 얘들아 즐기기만 하는 그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러분 거기 아래 빈칸들만 얼른 한번 채우고 우리 쉬는 시간을 해볼게요. 자, 화자는 여러분 나 있어요. 나 있어요. 그러면 작품 안에 있어요. 작품 안에 있다. 안에 동그라미. 그럼 이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계속 삿갓을 읊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적 대상을 얘기하고 있고 시적 대상을 봐야 되는 거니까 삿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소재야. 여러분 시간적 배경 찾아볼게요. 여러분 시간적 배경은 전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단떠인데?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다 모두에 적용을 할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면 그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전 부분에 공간도 나오는 것 같아. 꽃구경 어디서 할까? 꽃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하겠지? 꽃나무에서 이거를 벗어서 구경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달 구경은 어디서 해요? 다락. 그렇지. 꽃나무하고 다락이가 공간적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달과 꽃을 구경했잖아요. 달과 꽃을 구경했다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자연을 구경했다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자연을 구경을 해요. 그러면 이 자연을 구경하면서 이때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뭐예요? 전에 나왔는데 찾을 수 있지 얘들아? 자, 내가 흥겹다라는 거 찾을 수 있지? 흥겨움과 그 다음 맨 마지막 줄에는 뭐라고 나왔어? 걱정이 없다. 그렇지. 여러분 흥겨움과 걱정이 없대요. 그러면
정서가 숨겨져 있어야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직접적으로. 그렇지. 여러분 직접적으로 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이 작품이 운율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건데, 우선 아까 하나 나왔어. 뭐뭐는 뭐뭇으로 뭐고. 여러분 우리 아까 기승할 때 승 부분에 무슨 편법을 썼어요? 대국법. 그치? 대국법은 당연히 운율을 형성해주는 부분이지. 자, 그러면 이 작품은 반복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반복을 썼는지 두 개를 찾아보실래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 우리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문학의 소재. 그러면 23쪽이야. 이걸 볼게요. 문학의 소재. 자, 여러분 소재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시에서는 소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안 쓰고, 그럼 시는 대상이라는 말을 쓰고요. 소설에서 이제 이 소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럼 이 소재는 글을 쓰는 하나의 재료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럼 거기 제일 첫 번째 글의 바탕이 되는 재료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또 글의 재료가 되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의 생활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생활일 수도 있고요. 혹은 행동도 여러분 이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줘도 될 것 같아. 행동.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도 소재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재는 쉽게 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23쪽이에요. 그럼 23쪽에 이렇게 이제 소재를 다 쓰셨으면, 그러면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이제 소재의 기능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1번하고 3번, 2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3번부터 여러분 8번이 좀 중요해.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소재를 잘 쓰면요, 이 소설의 구성이 아주 치밀해져요. 자, 구성이 치밀해지니까 여러분 우연성을 남발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전 소설에서는 사실 얘들아 소재가 나와도 맨날 피리, 뭐 아니면 얘들아 부채, 아니면 얘들아 꿈속에서 뭐 주는 것들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현대 소설은 소재가 엄청 다양하죠.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러면 여러분 구성이 되게 치밀해지니까 문학성이 높아져요. 그거를 미적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미적 가치가 높아진다. 1번, 2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왜 소재를 배우고 있냐면, 소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요.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함축적 의미를 만들어내요. 함축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상징성과 함축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암시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암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선생님 빈칸을 안 만들어 놓긴 했지만 옥선이라는 말을 쓰죠. 옥선을 만들어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에도 영향을 줘. 상징성을 갖고 있어. 암시의 역할도 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주제를 만들어낼 때도 아주 도움이 되겠다. 주제 형성.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갈게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은 그 형제들이랑 안 싸워요? 외동은 잘 모르겠지만 형제들이랑 혹시 안 싸우니? 안 싸우니? 선생님은 아예 관심이 없네. 선생님은 진짜 연년생 동생이 있어요. 바로 연년생. 그러니까 정은쌤 말고 연년생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맨날, 지금도 싸워. 어렸을 때 많이 치고 먹고 싸웠지만 지금도 싸우거든요. 뭘 먹고 싸우냐면 아직도 되게 유치하게 싸워요. 근데 옛날에는 컴퓨터, 집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럼 우리가 야자를 끝나고 오면 우리가 그때 뭐 핸드폰이 그렇게 막 뭐 인터넷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패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동생이랑 한 시간씩을 정해야
그래야 여러분 이제 야자 11시에 끝나도 컴퓨터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이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막 이 새끼가 막 1시간 10분을 해. 그럼 이제 대갈통을 이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이제 막 이러면서 진짜 몸싸움을 막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맨날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우리 동생이 아직도 그렇게 기억을 해. 분명 아니거든? 뭐가 아니면 우리 집이 얘들 그러니까 유독 그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겹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이 다 뭘 좋아하냐면 알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알을 막 이렇게 알탕을 끓여주면 알을 일부러 많이 사오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아빠가 공평하게 싸운다니까 맨날 공평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 내 밥상 내 밥에 하나 우리 동생 밥그릇에 하나 이렇게 놔줘서 너네가 이거 다 먹고 또 아빠가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안 그러면 싸우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생은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언니 밥그릇에만 줬잖아 이렇게 기억을 해. 근데 내가 아니야 너 아빠 매도하지 마 내가 이러면서 또 이런 걸로 싸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참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한정적인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에서도 어떤 소재든 여러분 그게 재화가 한정적이라면 재화든 뭐든 한정적이라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 이제 7번째 가자. 여러분 특정 소재를 대하는 인물의 태도나 반응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인물의 심리를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매개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어떤 두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인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매개체라고 표현을 하죠. 대상이나 상황이나 인물 등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대상들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볼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애들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옛날에 첫사랑이랑 갔던 길이랑 똑같아. 같이 걸어가자. 그럼 갑자기 첫사랑이 딱 생각나. 그럼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과거 예상의 매개체. 이게 이제 메밀꽃 필무렵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내가 어떤 사람이랑 이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이랑 친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친분의 매개체가 되는 거고, 갈등의 매개체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매개체는 두 대상을 다 연결해주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소재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소재를 정확하게 찾고 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찾으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찾는 방법이 얘들아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나 우리가 주제를 긴가민가 하니까 이게 나 부정적인 주제인지 긍정인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 뭔가 주제를 쓰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구체적인 말로 쓰기 되게 어렵잖아요. 상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선은 그냥 여러분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물의 정서의 유발을 만들어내는 대상이 바로 소재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소재가 인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위주로 찾아보시고, 그리고 얘가 이야기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소재는 여러분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무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3점짜리 문제까지도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작품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에 선생님이 원고제라고 하는 작품을 넣어놨는데요. 우선은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소설문학이나 극이나 여러분 이런 스펠, 즉 산문문학들, 산문으로 쓰여져 있는 애들, 시 말고 이런 문학들은 제목을 통해서 뭘 찾으라고 했냐면 제목을 선생님이 유형화해 놓은 애들에 맞춰서 해석해보라고 했었어. 자, 어떻게 해석해보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의 행적을 찾으면서 읽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운수 좋은 날, 메밀꽃 핀 무렵, 뭐 장마, 아니면 비 오는 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뭘 찾으라고 했었냐면 이 배경의 역할이 뭐냐, 배경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그 다음에 3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소재가 제목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소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보라고 했어요. 의미를 찾기로 했었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세 가지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이 나오면 그러면 보기부터 보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지금 원고지는 여러분 이 3번에 해당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원고지의 의미가 뭘까? 읽으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한번 찾아볼게. 자, 가보자. 자, 이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서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가 된다. 아래 위 양곡이 원고지를 덧대어서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직한 투성이다. 이러면 이것도라고 했으니까 뭐가 도는 여러분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니까 여러분 이 옷도에다 원고지로 되어 있는데 원고지 말고 또 원고지로 된 애가 또 있는 거야. 바로 앞에 뭐가 나왔냐면 철문 도어가 나왔잖아요. 철문 도어도 원고지 모양처럼 생겼다. 그럼 집도 원고지 모양, 이 사람의 옷도 원고지 모양, 다 원고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네. 자,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는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에까지 나가 있어서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흰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 앞을 바라본다. 자, 중년의 펑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모양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 집에 오면 좀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어떡해요? 인상을 잔뜩 찡그리고 있대요. 인상을 이렇게 찡그리고 있다는 건 여러분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다음 다시 할게. 그리고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푼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선생님 우선 질문에 먼저 답을 한번 해보세요. 현대인이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소재를 찾아볼 거야. 내가 얘들아 지금 이 교수가 여러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소재가 하나 등장을 했거든. 원고지 말고 쇠사슬. 왜? 집에서도 감옥에 있는 얘들아 죄인들처럼 묶여 있잖아요. 근데 얘들아 이게 어디까지 있대요? 밖에까지 나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집안에서도 얘들아 내가 얽매여서 살아야 되는데 바깥에서도 얘들아 내 소신대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거기다 쇠사슬이라고 써주시고 쇠사슬의 의미를 찾으셨으면 원고지의 의미도 대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초등학교 때 원고지로 얘들아 글 쓰는 거 좋아했니? 이러면 써보시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랑? 선생님네 때는 컴퓨터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컴퓨터로 얘들아 뭐 숙제 같은 거 내세요 뭐 제출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여러분 원고지에 써요. 그리고 무슨 얘들아 100일장에 나가면 무조건 원고지에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또 얘들아 그런 거에 많이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나는 이게 쓰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글씨가 지금도 얘들아 좀 큰 편이긴 한데 어렸을 때 글씨를 진짜 크게 썼거든요. 그걸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은 거의 얘들아 중학교 올라가면서 좀 고쳤고 글씨를 엄청 크게 쓰니까 거기에 끼워 맞춰서 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빡이 치는 거야. 나중에 중간에는 막 열받아 막 이렇게 지금 또 다시 또 울면서 막 쓰는 거 막 이렇게 숙제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기 싫은 게 띄어쓰기. 띄어쓰기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또 얘들아 온점도 그다음 글자 어떤 건 옆에다 쓰래요. 어떤 거는 어떤 상황일 때는 얘들아 이걸 칸을 넘어서서 그리고 온점을 찍어야 된대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뭔가 다 뭐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규칙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쇠사슬이 내 소신, 내 의지, 내 주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었지. 그러면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네? 근데 원고지도 그럼 뭐야 얘들아? 규칙이 규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대로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원고지나 쇠사슬이나 의미가 거의 비슷해. 그렇지. 원고지를 일단 선생님 그냥 정확하게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면 틀을 박힌 삶, 억압적인 삶, 아니면 틀에 박힌 삶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 여기서 이런 의미가 이런 의미일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선생님 지금 어떻게 찾았냐면 원고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물론 얘들아 깔끔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으면서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규격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런 무조건 막 몇 자 이내 이런 게 다 규격인 거잖아요.
규칙과 규격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 이제 문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24, 25쪽을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랑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선생님은 어떤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소재를 찾고 그 소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어디에 적용되면 될지 이걸 한번 봐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선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농촌 공동체를 상징하고 민족의 전통과 고풍스러운 정신을 얘기하는데요. 약간 농촌이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번은 전통 계승 및 재건 의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니은 같은 경우는 전통이 똑같이 기억이랑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좀 차이점은, 니은은 재건이라고 하는 말에 키워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재건을 하려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겠지. 그러면 여러분 얘가 뭔가 다시 하는 행동이 들어가 있으면, 이러면 새롭게 다시 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니은이 답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디귿은 과거 이상의 매개체고 내면을 들어보게 해주는 매개체래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걸 찾아줘야겠다. 역수능적 구성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 얘가 들어가 있으면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추억하고 있거나 역순행적 구성을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리을에서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정서적 융합의 대상이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동반자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내 인생의 동반자, 이거 어떨 때 쓰는 표현이야? 내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함께 한 존재를 찾을 거야. 그러면 함께한 그 존재랑 여러분 정서적으로 내가 융합, 똑같은 상태가 되고 있는 애를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여러분 공포와 불안감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러분 2번을 먼저 갈게요. 2번만 선생님 거기는 좀 중요한 걸 좀 설명할 거라서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맨 먼저 가슴을 후려친 건 이 왕소나무가 사라져버린 사실이었다. 여러분 가슴을 후려쳤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후려친다라고 하는 건 진짜 맞은 게 아니라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러면 여러분 이 인물의 정서를 유발을 시키고 있는 거야? 왕소나무가. 그렇지, 우리 아까 여러분 인물의 정서나 어떤 태도를 유발하고 있으면 걔가 중요한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왕소나무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한번 가보자. 분명 왕소나무가 서있던 자리에 외양간마다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굴뚝만이 꼴불견으로 빤질나게 서있었던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왕소나무를 대신해서요 누가 서있냐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대요. 그 슬레이트 지붕에 있는 굴뚝,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굴뚝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꼴불견,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왕소나무는 없어져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필자는 여러분 이게 필자는다. 여러분 말하는 이 인물은 얘를 긍정으로 얘를 부정으로 우리 아까 배웠던 대조대비라고 하는 말을 썼겠지. 자, 근데 여러분 슬레이트 지붕은요, 여러분 얘는 내용 표시를 해주시고, 얘는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여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배경 지식으로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슬레이트 지붕은요 박정희 때 새마을운동을 하잖아요. 그 새마을운동을 하면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슬레이트 지붕을 만들어서 여러분 약간 이런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게 하려는 일환이기도 했고, 말로는 여러분 농촌을 약간 그렇게 도시처럼 만들어주고 농촌을 약간 농촌을 위한다라고는 했는데, 보조금은 이만큼만 주고 조금만 주고 그러놓고는 얘들아 옆에 벽면은 옛날 초가집 벽면인데 얘들아 초가집 위에 있는 지붕만 이 슬레이트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명목상의 그냥 홀이야, 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 나라에서 얘들아 공장을 돌려서 얘들아 이거를 농민들한테 얘들아 부담을 해가지고 농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 슬레이트 지붕은요 1960년대보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재이고요.
현대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일 거예요. 근데 얘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농촌은 이미 옛날의 농촌이 아닌 거야. 왜냐면 농촌은 이미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농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옛날 작가들은 다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얘들아 새롭게 우리가 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농촌의 가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부정적인 애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다시 할게요. 그 왕소나무 잎새에다가 누렁물이 들고 가지에 삭장이 덮이는 걸 보고 고향을 뜨고 13년 만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라고 싶었지만 언제 비하다 켰었는지 흔적부터 남아있지 않은 현장을 목격을 하니 오장에서 불에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얘들아 불에가 끓어오른대. 이 불에가 무슨 의미다? 화가 난다. 여러분 우리 제주 사투리에도 부해가 난다. 아유 부해나 이런 표현 쓰잖아. 그거랑 비슷해. 자 400년에 걸친 그 허구한 풍상. 이런 풍상은 바람과 설인데요. 진짜 말 그대로 바람과 설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얘기를 해요. 시련과 고난을 다 부대껴내고도 어느 소나무보다 푸르던 십장생의 으뜸다운 풍으로 마을을 지켜온 그런 왕소나무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혹시 저번 주 우영우 보셨나요? 혹시 저번 주 우영우에 혹시 안 본 친구들 있으니까 저번 주 우영우에 팽나무가 나왔거든. 마을을 수호하는 그래서 천연기념물이 됐는데 얘도 똑같은 거야. 이 마을을 400년이나 지켜왔대. 근데 그 400년을 지켜온 애가 얘는 없어지고 얘만 생겼잖아. 그러니까 농촌이 원래 가지고 오던 400년의 전통이 없어졌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기억해서 미음까지 누구랑 연결을 시켜주면 될까요? 기억이에요. 왕소나무가 일부 공동체를 상징하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했으니까 이제 전통이 없어진 농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번에다가 왕소나무라고 일단 빈칸을 하나 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억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1번, 4번, 1번, 3번, 4번, 5번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이거는 숙제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이제 소설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소설을 할 거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버지의 땅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순위 삼촌을 할 거예요. 28쪽을 갑시다. 24쪽 여기 28쪽. 여러분 제목을 보면 제목이 여러분 순위 삼촌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저기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름. 1번 이름. 그치? 이름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순위 삼촌의 행적, 순위 삼촌의 정보를 찾으면서 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록하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번호만 매기자. 여러분은 번호를 매기고 선생님은 여러분 쓸게. 그래서 여러분은 번호만 매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순위 삼촌의 행적을 찾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순위 삼촌을 안 읽어본 친구는 있어도 이 작품이 여러분 어느 시대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지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사상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상 사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보면서 같이 한번 가볼게. 그 누구도 순위 삼촌만큼 후유증이 깊었던 사람은 없으리라. 여러분 순위 삼촌의 정보 하나 나왔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거 후유증에다 번호 1번 매겨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자, 그 다음. 자, 순위 삼촌네 그 옴팡진 돌짝밭에는 끝까지 찾아가지 않는 시체가 둘이 있었는데 큰아버지의 손을 빌려서 치운 다음에야 고구마를 갈았다. 그럼 여러분 순위 삼촌은 여러분 이 옴팡진 밭을 옴팡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옴팡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옴팡밭에서 뭐를 키우고 있대요? 고구마를 얘들아 농사짓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옴팡진 돌짝밭하고 고구마에다가 번호 매겨주면 되지 않을까? 자,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 시체 두구가 있었다. 그럼 여러분 시체가 있대. 선생님은 어렸을 때 제주도는 여러분 그 밭에 옆에 얘들아 막 이름 모르는 이런 무덤 같은 것도 엄청 많아. 우리 밭에 선생님네 밭에도 얘들아 이름 모르는 그 무덤이 한 2개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 근데 막 이제 귤 딸 때쯤은 이제 해가 일찍 지니까 5시만 돼도 겨울에는 해가 지니까 그때까지 아빠네 엄마랑 귤 따는 거 옆에서 보고 있다가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 너무 무서운 거야. 괜히 무덤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근데 시체가 두구가 있다고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순이 삼촌은 고구마를 농사를 짓네.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더 가보자. 자, 그해 고구마 농사는 풍작이었다. 송전거름을 먹은 고구마는 목층 덩어리만큼 큼직큼직했다. 여러분 제주도는 사실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리고 또 더더구나 태풍도 너무 직방으로 많이 받기도 했고 현무암지대여서 물이 너무 잘 빠졌기 때문에 논농사도 안 되고 밭농사도 옛날에 뭐 비료가 좋아 뭐가 있어 이거 당연히 40년대 30년대 먹고 살기 힘들지.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때고. 근데 여러분 유례 없이 거의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선생님 농사를 잘 짓는 건 아니고 우리 아빠 엄마가 하는 거 옆에서 보면 이러면 한 번은 풍년이면 그 다음에는 흉년, 그 다음은 풍년, 흉년 이게 오락가락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주도 돌아가는 땅은 사실 여러분 그게 흉년하고 풍년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거의 대흉년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기근에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지. 사상 사건이 있었던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상 사건이 48년에 있고 49년, 50년, 51년, 52년 그 연속 내리 유례없는 풍년이었대요. 제주도가 계속. 그래서 선생 할머니도 여러분 얘기하세요. 막 얘들아 진짜 먹을 게 그때는 넘치고 농사 짓는 것마다 그러니까 고구마가 얘들아 웬만하면 정말 유독 큰 애들 가끔씩 큰 애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하는데 유독 크면 뭐 이 정도 막 이만큼 하잖아. 근데 진짜 할머니가 얘기해. 고구마나 감자만 심었다 하면 얘네들 이만하는 게 애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으면 사람이 얘들아 죽어서 거름이 되거든요. 동물도 죽으면 그렇고 이 낙엽들도 얘들아 놓으면 다 거름이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다 그게 진짜 송장거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농사가 잘 되는 거지. 사람은 죽는데 얘들아 농사는 잘 되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사의 아이러니야. 그리고 약간 그렇잖아요.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 죽은 걸음을 가지고서 농사가 잘 된다는 게, 그치? 그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더운 여름날 당신은 그 고구마 밭에 아기 구덕을 지고 가서 김을 냈다. 아기 구덕을 가서 이걸 밭을 내고 있다는 건 순이 삼촌에게는 아기가 한 명 있나봐. 이런 정보들을 찾는 거야. 자, 그 다음 옴팡진 밭이라서 바람이 넘나들지도 않았고 고구마 잎줄기는 후질근하게 늘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대낮 사위는 언제나 조용했다. 두 오누이가 묻힌 공분의 떼장에 더위가 먹어서 도옥한 풀냄새를 내뿜었다. 아까 여러분 찾아가지 않는 시체 두구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여기 오누이가 묻힌 두 공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럼 여러분 이 시체 두구가 오누이의 우정인 거네. 그럼 누구의 우두일까? 순이 삼촌의 오누이지. 순이 삼촌의 아이들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죽었는데 얘들아 그 정신이 멀쩡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 당연히 후유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자, 당신은 애기 구덕에 까마귀가 날아들까봐 희끗희끗 눈을 주면서 김을 맸다. 이랑을 타고 애기 구덕에서 아득히 멀어졌다가 다시 이랑을 타고 돌아오고는 했다. 호미 끝에 때때로는 흰 잔뼈가 튕겨져 나오고 녹슨 낙타나무에 부딪혔다. 근데 여러분 여기 밭에요. 이 밭에 막 얘들아 잔뼈가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 얘들아 낙타나무이 나온대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은 그 시체가 있는 것만 해도 얘가 무서울 것 같은데 잔뼈와 낙타나무이 그렇게 많이 출토가 됐대요. 좀 더 가볼게요. 조용한 대낮일수록 콩 먹는 듯한 총소리에 환청은 자주 일어났다. 눈에 띄어내는 대로 주워냈지만 잔뼈와 낙타는 30년 동안 끊임없이 출토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순이 삼촌은 지금 여러분 뭘 계속 경험하고 있어? 환청. 이런 정보들을 찾아줘야지, 그치? 환청을 계속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 흰 잔뼈와 낙타난이 30년 동안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출토가 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옴팡밭에 이런 시체나 낙타난이 많았을까? 여러분 혹시 옴팡밭이 제주도 사투리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옴팡밭. 옴팡, 여러분 뭐니? 자, 여러분 옴팡밭이 약간 옴팡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약간 여러분 평평하다고 하는 의미인가요? 옴팡이 움프게 얘들아 그 제주도 사투리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러면 길이 있으면 옆에 밭들이 대부분 여러분 길 옆에 밭들은 길이랑 지대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주도는 이런 것도
것도 좀 많아요. 길에서 얘들아 이만큼 아래가 떨어져서 여러분 요렇게 이게 밭인 경우들이 있어. 지대가 한참 낮은 이런 밭들이 있어. 선생님네 밭에도 이런 밭이 있어요. 선생님 키 정도 되는 여러분 높이에 그걸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야 그래야 이제 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밭을 옹팡밭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이런 지대가 더 낮은 이런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옛날에 산업사건 때 여러분 이제 경찰들하고 군인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을 죽일 때 그럼 여러분 구덩이를 파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죽이거든. 그럼 옛날에 이제 군인하고 경찰들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근데 구덩이를 파기에 매번 그렇게 파기에는 자기는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몇백 명을 죽이는데 구덩이를 그걸 다 파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옹팡밭에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을 그 사람들 그 뒤로 다 쓰러지겠지. 또 사람들이 일렬로 세워놓고 또 쏘면 사람들 그 뒤로 계속 시체가 쌓이겠죠. 그러면은 구덩이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 공간이 순이 삼촌네 밭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순이 삼촌네 밭에 그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다 희생을 당했던 거지. 그때 그 누구가 자기의 자식들도 희생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한 번만 나오면 그래 세월이 약이라고 그럼 여러분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좀 무뎌질 수도 있는데 잊으려 하면 나오고 잊으려 하면 나오고 잊으려고 하면 나오면 30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후유증이 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다시 또 가볼게. 자, 그것들은 바담에 밖에 자갈더미 속에 묻었다. 그 옹팡밭에 북받친 인고의 30년. 30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수 있는 세월이지만 순이 삼촌은 그러지를 못했다. 흰뼈와 총알이 출토되는 그 옹팡밭에 발이 묶여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당신이 딸래 모르게 서울 우리 집에 올라온 것도 당신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옹팡밭을 팽개쳐 보려고 했던 마지막 안간힘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지금요 정보가 하나 더 나왔거든요. 자, 이 아기가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됐을까요? 적어도 30살 이상은 됐겠지, 그치? 근데 그 딸래 모르게 누구네 집 왔다? 서울 우리 집에 왔었다. 그럼 여러분 서울 우리 집에 온 이유를 뭐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옹팡밭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렇지.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나 오늘이가 묻혀있는 그 옹팡밭은 당신의 숙명이었다. 깊은 연못 물기새에 채워가듯 당신은 머리끄댕이를 잡혀 다시 그 밭으로 끌려갔다. 그렇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순이 삼촌의 마지막 행적이 나왔어요. 한 달 전에 죽었다. 여러분 순이 삼촌은요 한 달 전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순이 삼촌의 죽음을 한 달 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몇 년 전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30년 전. 그래. 이미 자식을 잃었으니까 3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그걸 참고 있다가 이제서야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왜 여러분 30년을 더 살았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어. 왜 얘들아 살려고 했을까? 왜 벗어나 보려고 그래도 노력을 했을까? 했어. 자기 자식이 그래도 하나 있잖아. 이 자식 얘들아 결혼도 시키고 이 자식을 얘들아 잘 키우려고 하는 그 엄마의 의지겠지. 자, 이런 자식도 있지만 살아있는 자식도 있잖아요. 이 자식을 위해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옹팡밭에서 구구시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의 유예 시간을 다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다. 순이 삼촌도 여러분 이 밭에서 원래 총을 맞았었어요. 근데 총을 맞았었는데 여러분 그때 총이 너무 많이 이제 쏘였으니까 순이 삼촌은 팔이었나? 너무 옛날에 이거 기억 안 나. 근데 팔인가 다리에 비껴간 거야.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비껴가니까 상처만 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충격해서 기절을 했는데 기절을 하고서 이제 자기 위에 시체가 계속 깔렸을 거 아니야. 눈을 떠봤는데 다 주위에 시체만 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기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온 거야. 그 순이 삼촌이. 그러니까 순이 삼촌이 살았을 거라고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지. 그러니까 순이 삼촌만 이곳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몇백 명 중에. 그
4명의 중에 얘들아 순위 삼촌만 살아서 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맞은 총알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와서 총알이 박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가슴의 아픔을 상처를 비유해주는 표현이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마무리 짓고 나자. 그러니까 왜 생각을 마무리 짓냐면 신삼촌의 행적이 이제 끝났으니까. 신삼촌의 행적이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문득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조바심 나들에 밀어났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작품에서 술이나 담배가 나오면 선생님 이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담배를 피는 순간은 잠깐 해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담배를 다 피면요? 다시 감정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일시적인 해소인 거야. 자 그리고 자중은 어느 틈에 나만 빼놓고 농사 이야기로 동아리져 있었다. 올해는 제발 장면 모양 감정 이런 감정과 감자가 아니라 제주 사투리는 고구마예요. 고구마 시세가 폭락하지 말았으면 좋으려고. 이건 빌어먹을 그놈의 가을 장마는 뜬금없이 터져가지고 썰어 말리던 감자에다 곰팡이 피워버리시니. 자 나는 밖으로 나와 마당기에서 있는 조직가리에 등을 기대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마당에 얇게 깔린 쌀랑 눈이 바람에 이리저리 쓸리고 있었다. 음력 열흘에 달은 구름 속에 가려 있었지만 주위는 희끄물에 맑았다. 고산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척이 들려왔다. 아마 부어질 때 제사를 지내고 다른 집, 마지막 집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나도요 원래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려고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삿날이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 집 말고도 다른 집도 첫 번째 집 제사 지내고 두 번째 집 제사 다 지내고 세 번째 집 제사 지내고 가고 있대. 그럼 얘들아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얘들아 동일한 날의 제삿날인 것 같아요. 왜 동일한 날의 제삿날인 거예요? 한 번에 다 같이 죽었으니까 사건 사건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이 글의 마지막 결말이야. 자 그러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여러분 이 작품은 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1인칭 시점인데요. 여러분 1인칭 시점인데 이 지금 딱 주어져 있는 부분은 순위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순위 삼촌에 대한 관찰자 시점이기도 한데 여러분 무슨 시점도 같이 혼용되어서 쓰고 있다고 봐줄 수 있냐면 나도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이 나도 여러분 여러분 이 순위 삼촌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냐면 북천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쓴 글이에요. 북천초등학교에서 사람들이 얘들아 진짜 이렇게 돼지몰이 하듯이 얘들아 진짜 죽었거든. 그것도 얘들아 원래는 죽을 게 아니었어. 원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조사만 하라고 했는데 명령이 잘못 떨어져서 사람들을 죽여라. 죽여라라고 해서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여러분 대장이 차를 끌고 오고 있었는데 차가 펑크난 거야. 그 펑크 나서 고치는 동안 얘들아 이미 몇백 명의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증언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옛날에 고무신을 신었잖아. 고무신이 벗겨진 고무신들. 얘들아 초등학교 앞에 벗겨진 고무신을 포대자루에 3-4개를 담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은 거지. 그때 나도 여러분 이제 이건 실존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 이제 나도 여러분 거기에서 경찰 가족 손 드세요, 군인 가족 손 드세요. 걔네들은 살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나의 고모가 할아버지가 뭔가 느낌이 좀 약간 쎄한 거야. 이게 약간 일이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나의 할아버지가 고모를 서북청년단의 어떤 한 남자랑 결혼을 시켜. 서북청년단은 근데 얘들아 누구냐면 도민들을 죽이려고 제주도에 들어갔던 경찰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서북청년단이랑 결혼을 시키니까 경찰 가족이 된 거야. 그 경찰 가족인데 근데 내가 7살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고모부가 경찰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손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사촌형이랑만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할머니는 이미 경찰 가족이랑 손 들고 할머니하고 다른 어른들은 얘네들이 손을 들고 이쪽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저기서 얘들아 막 이제 끌려가려고 할 때 저기서 내 손자가 저기 보이는 거야. 제 경찰 가족이오다 경찰 가족이다 막 부르는데 걔네들 봐줄까? 안 봐주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도망을 쳐요. 할머니가 저기 막 부르니까 이리 오라고 막 부르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는데 그 뒤로 총을 탁탁 쏴. 그러니까 얘들 막 발 뒤쪽에 바로 얘들 막 총알이 막 날라와. 근데 무서우니까 막 뛰어가서 할머니 품에 안겨서 얘는 산 거고 이 사람들은 다 죽은 거지. 그럼 여러분 똑같이 그러니까 죽진 않았지만 똑같은 공포를 느낀 사람이잖아. 그러면 동일한 역사적인 공포를 느끼고 동일한 경험을 하면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관찰자 시점도 쓰이면서도 주인공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면서 해봤어요. 관찰자 시점. 여기서는 사실 관찰자 시점이 많죠. 근데 선생님은 작품 전체를 그냥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러면 인물관계도는 선생님이 인물관계는 지금 순위삼촌밖에 안 나왔습니다. 순위삼촌 이미 행적 다 정리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이제 관계도를 그리지는 않을게. 자, 그리고 3번을 가자. 순위삼촌이 얘들아 왜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지는 이거는 한 인간과 인간의 갈등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사건은 사회와 인간의 한 개인의 갈등이 돼야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사회와 인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29쪽에 여러분 1번도 한번 가볼게. 자, 이러면 삶의 아이러니와 비극성을 드러내는 애가 누굴까요? 고구마예요. 맞아요. 고구마예요. 자, 양민학산의 자네이고 사건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애가 두 개가 있어요. 흰 잔뼈랑 낙타난. 녹슨 낙타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의 비극의 현장이고 슬픔과 한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고 운명의 공간은 어딜까요? 옴팡밭. 그렇지. 옴팡밭을 얘기를 하는 거 있어. 자, 4번. 순위삼촌의 비극적 삶의 아픔을 느끼고 동감하는 나의 심리를 대신 나타내주는 소재가 뭘까요? 담배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5번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숙제로 해오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숙제가 여러분 29쪽까지 해오는 게 숙제거든요. 21쪽부터 29쪽까지 숙제로 해오시고 여러분 아직 채점다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답을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그래서 숙제를 다 안 한 친구들도 선생님 숙제 카톡으로 검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봐주시고 우리 30일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학원 방학. 그 다음 주 수업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없는 대신 요거 해서 해오고 앞에 거 혹시 다 못한 친구들은 숙제해서 선생님이랑 카톡으로 검사 받자. 알겠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